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 집중 연장 방송 언중 6월. 네, 금요일의 유튜브 연장 방송은 언중 6월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파트너 이지성 기자는 어딘가로 갔고요. 그래서 반고정 미디어 오늘 조준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준혁 네. 기자입니다. 뭐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뭐 아주 평안하죠. 예, 이 스튜디오가. 네. 네. 오늘도 맹활약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PD가 쓸데없는 걸 또 모니터에 올리게 헬마의 패션은 흰색이고 조준혁 기자는 검정색 입었고 가운데 있는 저는 회색 입었다고. 아,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TV 토론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색이 제일 좋은 거 알죠? 회색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려고 옷 준비하면서 네. 제가 빨간색 후드티가 있거든요. 그거를 입으려고 했다가 왠지 느낌상 어제 TV 토론을 하고 났는데 색깔 있는 거 입으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흰색을 입었는데 네. 우리 PD가 또 귀신같이 잡아내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물론 조준혁 기자가 혹시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한테 저격당했었어요? 그러게요.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이 좀 등장을 언제? 했었더라고요. 이게 뭔 일로? 설날 때 연휴 직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논란으로 좀 시끌벅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마치 언론의 관심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장발을 하고서 햄버거를 먹는 거를 또 올렸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언론들이 많이 받아 썼거든요. 예. 그걸 두고 정용진 부회장이 이게 신문에 도배될 일이냐라고 언급을 했길래 저희 또 미디어 비평지 입장에서 언론 관심 그렇게 즐기더니 왜 이제 와가지고 또 언론을 이렇게 뭐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좀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제목에다가 제가 뭐 SNS 인용 보동 불쾌감 이렇게 데스크랑 상의해서 나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용진 부회장께서 저를 이제 언급하시면서 네가 더 불쾌한 듯 이렇게 짧게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예. 너라고 그랬어요? 예, 니라고 정확하게 네가 더 불쾌한 호칭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좋아요가 35,000개가 찍혔네요. 예, 메일도 많이 왔습니다. 예. 뭐 셀럽한테 이렇게 저격도 당하는 뭐 유명한 또 기자시네. 오.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좀 사용을 했는데 그걸 들고 오니까 작가님께서 이 커피 조준영 기자가 쏜 거예요? 아닙니다. 뭐야 그럼? 본인 거 제 것만 사왔는데 야 치사하게 진짜. 야. 작가님이 딱 캐치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격당하고 또 그걸 그러니까 사 먹고 있느냐? 예. 배알도 없느냐? 예. 뭐 그런 좀 쿠폰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만료가 남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야, 되게 유명한 기자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말을 섞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얼마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지금. 네. 오, 영광인 줄 알아.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김만배 녹취록과 일명 김혜경 황제 의전 논란을 비교하는 언론 환경이 여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냐라는 이제 여권 지지자들 중심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설 연휴 직전에 YTN에서 이제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죽어라는 김만배 녹취록을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예고만 해놓고 불방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YTN 측에서는 보도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미룬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해명을 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했고 뭐 확인 취재가 뭐 덜 끝나서 뭐 그랬다고 민주당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명했다면서요. 그 바람에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유튜브 채널인데요.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해당 녹취록의 부분을 캡처 화면과 함께 공개를 하면서 그게 좀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보도를 관련해 가지고 기성 언론에서 충분히 이제 받아쓰지 않는다, 이게 확산 보도가 없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엊그제 이제 시선 집중에 출연을 했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의 보도도 안 되고 뭐 수사도 안 되고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이 항의 댓글을 기자들한테 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정용학 녹취록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분 것이다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대접이 다르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같은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출처가 똑같은 대화록이고. 네.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에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를 찾는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 수수께끼 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거에 비하면 네. 이번에 이제 일종의 데스카드라고 할 수 있는 내 카드면 죽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의 충분한 어떤 그 추적 보도가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논점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제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지만 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 씨의 저 발언이 뻥카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요. 혹은 설 연휴 기간과 우연히 이제 겹치는 바람에 네. 그만큼 이제 기사가 충분히 못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확산을 시키는 초기에 열린공감 TV에서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메이저 매체에서 열린공감 TV를 받아쓰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YTN에서 분명히 전 데스킹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죽어에서의 우리 그 JB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카드에 저는 저희 방송 너무 열심히 들어요. 카드에 뒀어야 되는데 네. 이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예고 기사만 내보냈던 것은 분명히 저는 YTN에서의 실수, 데스킹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그 하고요. 예고가 나갈 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 그분 보도와 이 내 카드면 죽어 보도의 비교랑 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이 두 가지는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YTN의 미스와 두 번째로는 그 물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관련 보도가 많이 이어질 수 없었다라는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도량의 차이 이 두 가지를 좀 따로 놓고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 따라서 어떤 출처 자체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검증된 곳이냐 따라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보도 가치를 충분히 판단해서 보도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게 하나의 논점일 수는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YTN이냐 열린공감 TV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김만배 정영학 대화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 팩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순간에 그럼 출처는 대화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동일한 출처인 대화록에 그분이 등장하고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면 같은 기준에서 입각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됐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장동 이슈가 제기가 된 초기에 나왔었던 이제 그분이라는 단어의 폭발력하고 이제 대장동 이슈가 사실은 한풀 꺾이고 어느 정도 좀 뉴스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 이후에 올해 설에 나온 이 내 카드면 죽어. 요거의 폭발력이 이제 이 폭발력 차원에서 불을 붙일 때는 아무래도 이슈가 제기된 초창기가 폭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슈 폭발력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똑같이 정영학 녹취록 안에 양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초기에 그분은 왜 빨리 나오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나오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메가 이슈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어떤 보도의 반향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보도량이 이제 점차적으로 축소가 된다. 그 차원에서 이제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전에 다른 건 대장동 관련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만큼 축소 보도가 이루어졌는지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을 때는 또 바로. 엄청나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반향 이런 부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느 쪽으로 그러면 딱 그 틀을 잡아가지고 어느 식으로 지금 이제 그 핵심을 잡아서 가져갈 것인가라는 언론사 내부의 판단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토론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 김만배 전 부국장 사건 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또 그 연희동 이제 부친의 집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우연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그런 추론을 갖고서 언론들이 좀 들어간다면 조금 다른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분을 아주 열성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이 카드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이거죠, 결국.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게 그 김혜경 씨의 그 황제 의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그 기사량 자체도 많고 논조도 좀 강한 편이라서 이 둘을 비교하는 좀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대화록의 카드와 김혜경 씨 건을 비교 대상으로 놓아야 되는 건가요? 이 비교는 조금 그 각도는 좀 다르긴 한데 일테면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이슈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보도를 하고 비교 기준이니까 사안 그렇죠. 자체가 아니라 사안이 갖고 있는 정파성 네, 진영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차원에서 말씀입니까?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민주당 사회대전환위원회 명의로 어제 그 카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논란이 된 것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이제 빅카인즈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그분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보도된 이후에 6일 동안 249건 정도가 보도가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윤석열이는 내 카드면 죽어라는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6일 동안 보도된 양은 39건밖에 안 된다.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더니 숫자가 훨씬 적더라라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김혜경 법인 카드가 이 보도가 된 이후에 6일 동안 184건이 보도가 된 데 비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해봤을 때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48건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성격의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 불리한 이슈는 기사량이 많고 윤석열 후보 쪽에 불리한 이슈는 기사량이 적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비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불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보다는 그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이게 어떤 비교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원론인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김혜경 의혹의 어떤 맞서는 비교 기준이 되는 건 김건희 의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도량과 보도의 중요성을 뒀는데 김혜경 씨는 어떤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관련해가지고 빅카인즈에서 똑같이 검색을 좀 해봤는데 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언론들이 갖고 있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게 실제로는 진영 논리에 따른 판단에 의한 것인지 혹은 이슈의 폭발력을 이제 추론하는 그 정도가 데스크가 이제 판단했을 때 좀 다른 것인 때문인지를 이제 추론을 해보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나왔었던 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그게 이제 촉발된 게 YTN 기자와의 그 최초 직접 인터뷰 이후였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로 검색을 해봤더니 6일을 적용하면은 470건이 기사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는 주가 조작으로 했을 때는 48건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10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슈 폭발력 차원에서 좀 다른 판단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올해 1월에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이제 김건희 녹취 사건이 불거졌던 1월 16일부터 6일 동안 역시 키워드 검색을 해봤더니 693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라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 사건은 상대적으로 좀 언론에서 저평가를 받고 폭발력이 큰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허위 경력 논란의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는 편이고.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이 건수 보도 건수라는 것은 뭐 특정 언론 가리지 않고 그냥 총량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 빅카인즈라는 시스템을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쯤 들으시는 촌철분들께서도 검색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 54개의 언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빅카인즈를 자주 활용을 해서 기사를 쓰는데 빅카인즈로 데이터화를 시킬 때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YTN 같은 경우에는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같은 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기사인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중복 체크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감안하고 이 데이터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빅카인즈 저도 이 사회대전환위원회가 하기 전에 검색을 해봤을 때 추세는 비슷하더라고요. 추세는 비슷해서 이번 건에 있어서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과 그다음에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을 때
이걸 어떠한 사안인지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녹취 관련해서 스트레이트 나왔던 건이랑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사회 대전환 이야기가 얘기했던 그 법인카드랑 비교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약간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수치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그 거칠게 한다면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김혜경 씨 관련 의혹, 개인 처신과 관련해서 네. 그냥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도 총량만 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보면 초기에 SBS라든지 채널A라든지 TV조선 이런 쪽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매체에서 그러면 김건희 씨 의혹이 나왔을 때 그럼 초기에 또 얼마나 그러면 그 주도적으로 비슷한 양을 쏟아냈는가 이걸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정밀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거꾸로 그때 김건희 씨 의혹이 나왔을 때 아주 그 열심히 그러니까 보도했던 보도량도 많았던 언론이 김혜경 씨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언론이 정말로 어떤 이 사안의 본질 중요성에 입각해서 보도 가치를 매겨서 보도를 한 거냐?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후보별 어떤 유불리로 판단을 해서 보도 가치와 보도량을 조율을 한 거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 사회대전환위원회가 이 카드뉴스까지 만든 이유는 제가 아직 취재를 못 해봤습니다만 너무 단편적으로만 몰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데이터를 뽑는 과정들이. 네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대전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론 환경이 전체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제이비께서 말씀하신 거는 각 매체가 자기 정파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서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 의식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이잖아요. 그러면 공정함을 견지해야 되는 주체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론 전체로 놓아버리면 여러 가지가 마구 뒤섞이기 때문에 그럼 매체별로 어떤 공정하게 접근하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봐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짚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중앙 썬데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중앙 썬데이 이제 중앙일보의 계열사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신문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매체인데 이제 지난 1월 29일 지난달입니다. 이제 중군 안경테 베이지색 옷 포마드 헤어 이미지 제고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가 이제 중앙 썬데이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기사의 골자는 대선 후보들의 패션 혹은 스피치나 포즈 표정 변화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교수의 워딩이 이제 기사에 실립니다. 이제 예.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데요. 어떤 내용이 이 기사에 실렸냐면 윤석열 후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경험이 적었을 뿐 스피치 자체가 미숙한 편은 아니다. 본인 노력을 통해 어떤 이런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단어를 크게 줄인 게 눈에 띈다라는 약간 일종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네. 담겼었습니다. 예. 근데 바로 다음 날 이제 이 신지영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당 중앙 썬데이 보도가 왜곡된 보도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이제 1월 25일 날 중앙 썬데이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 교수가 1월 19일 날 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석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 교수는 중앙 썬데이 취재를 거부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으로 라이브로 나가는 것과 기자가 유선으로 취재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좀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말이 편집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방송으로 나간 게 있으니 그거를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 교수가 유독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에서 하지 않은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따옴표까지 달렸다. 그러면 저 발언을 그러면 뉴스공장에서 한 적이 없다라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 TBS 홈페이지를 가도 그 전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그러면 신지영 교수가 저 말을 한 적이 속기록에서 없어요? 예, 저도 이 방송을 들었었고 들었는데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가 결국에 이제 중앙 썬데이 측에 공개적으로 항의까지 나섰는데 이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중앙 썬데이가 신 교수에게 의도는 없었고 마감에 쫓겨서 취지를 오해했다고 해명을 했다 하고요. 현재 온라인상에서 해당 기사는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 신 교수가 마지막으로 또 올린 페이스북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어제가 중앙 썬데이 그 편집 회의가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는 좀 그 결과가 신 교수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 교수의 발언 취지를 오해해서 저렇게 작성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그 1차 해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신 교수한테 했던. 네네. 근데 그거는 워딩은 저랬지만 발언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근데 저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언 자체가 없었는데 오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블 커터가 달려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해당 기자는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뭐라고 했는지 이건 안 나왔습니까? 그 지금 신 교수와 그 해당 기자와 통화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신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2명으로 저도 지금 확인이 됐었는데 예. 그 윗선이라고 이제 해야겠죠. 뭐 1진이 됐든 2진이 됐든 윗선 기자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페이스북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저희도 일단은 다른 선배가 이 기사를 썼는데 신 교수에게도 한번 입장으로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 발언 취지를 그 오해를 하거나 왜곡 전달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네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맥락을 거세하고 특정 발언만을 뽑아 가지고 보도를 함으로써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선 그런데 하여간 해당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네네. 왜 그것만 부각시키냐 이건데 네네. 지금 이거는 이 발언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해가 아니라 이건 창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까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또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테면 신 교수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서 특정 발언을 왜곡했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더 길을 잃기가 쉬운데 이 경우에는 뉴스공장의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 크로스 체크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전화 인터뷰는 일단 거절했기 때문에 기자가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대목은 없었고 뉴스공장을 참조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면 독자들이 바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곡했거나 혹은 창조해냈다는 셈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나는 아라고 했던 말을 상대를 어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둥근 안경테니 베이지색 옷이니 포마드 헤어니 그럼 이런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청력 듣는 과정에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그 그래요. 방송 과정을 저도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었고요. 이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없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속기록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뷰 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그럼 혹시 네. 다른 교수가 한 발언을 신 교수랑 혼동해가지고 적은 건 아닐까요? 그러면? 근데 최근에 그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발언을 한 교수는 신 교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이건 뭐 더 이제 뭐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데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전에 언중육을에서 한번 비슷한 이슈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그 당시에 건, 네. 예,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찬반 논란을 다뤘던 거 그것도 이제 창조해서 기자가 적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삭제를 했었던 거의 뭐 비슷한 경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숙명이 오보를 달고 사는 게 언론의 숙명이죠. 왜 그러냐면 뭐 강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보라 결과적으로 오보는 항상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 오보가 정말로 실수나 오인에 기초한 과정에서 아 이래서 이게 나왔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오보가 있고 전혀 아닌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버리면. 아마 지금 동아일보건 말씀을 해주셔서 동아일보건이 최근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200만 원의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걸로 결론이 조정이 됐는데 아마 신 교수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이제 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럼 이번 주 중앙선대위 뭐 이 관련해서 뭐 입장이든 뭐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편집 회의가 있었으니 아마 빠르면 오늘 중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언중유고를 꽤 오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라면 그야말로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타임즈 급의 뭐 이제 같은 레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레벨로는 주요 매체 중에 가장 중요한 매체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수준의 오보를 낸다는 거는 사실 참 믿기지가 않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네요. 네.
마지막 이야기 넘어가죠. 마지막 이야기는 매일경제의 안전 담당 이모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모? 지난달 27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네. 보수지와 경제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제 공격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한 기사였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동네 분식집도 중대재해법 공포 안전 담당 이모 둬야 할 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래 이게? 그래서 일단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안전 담당 이모님을 따로 둬야 된다는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각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그 인용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정체불명의 법조계 전문가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인용을 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넓혀 나갑니다. 실제 법률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제외가 돼 있는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었고요. 예. 제외가 되는 상태인데도 기사 내용상으로는 분식집까지 넓힐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부가 운영하는 분식집이라고 하더라도 식중독 등 원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소상공인한테도 넓혀서 적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주장을 해놨는데 실제 법안에 보면 중대시민재해의 어떤 적용 범위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또렷하게 밝혀놓고 있는 편이고 정부에서 발행한 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도 보면 내용이 정반대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이라는 단어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는 대목에는 아예 나오질 않고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은 기존의 시민적 재해를 발생시켰던 뭐 성면 제품 피해 혹은 뭐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중차대한 제품 원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분식집에서 떡볶이 제조하다가 식중독이 일어난 이런 데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대 재해가 네. 법의 기준에 따르면 사망 사고나 네. 6개월 이상의 저거가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식중독 걸려서 사망 사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 해석에 따라 무슨 독극물을 그러니까 그 넣어가지고 네.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걸 뭐 먹게 해가지고 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그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 식중독 사망 사고가 있긴 있었고. 네네네. 그럼 조금 전 없는 건 발언은 아닌데. 취소. 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식중독에 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원래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법률에서 이제 다루는 문제고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법을 만든 목적도 그런 대상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이제 기업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엄밀하게 그 규정을 해놓는 편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설서 내용에서도 보면 꽤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해설서를 보면 중대시민재해라는 거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다.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매일 노동뉴스에서 발행한 중대시민재해의 의미와 적용 대상에서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든지 성면 제품 피해 같이 제품의 원료에 내재된 위험성,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독극물이 들어있다든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든지 네. 이런 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라는 거라서 지금 법조계 전문가를 이용해서 기사를 쓰려면 좀 더 기사를 엄밀하게 썼어야 된다.
이렇게 법 적용 대상도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넓혀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안전 담당 이모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마도 재벌 기업들이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 담당 이사직을 신설을 해가지고 일종의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 기사 많았는데 그걸 비꼬듯이 분식집에도 안전 담당 이모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제목을 뽑았지만 실제 기사 내용에는 안전 담당 이모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달면서 자극적인 거를 뽑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뽑아낸다는 것 같은데 조리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는 그 일종의 직업인을 제대로 전문성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모라고 지칭함으로써 오히려 좀 기사의 제목을 단 사람의 저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게 중대재해법에 구멍이 많다는 것은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비판 기사를 쓰는 게 기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덜 하거든요. 정부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쉽게 기자들 혹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고 뭐 언론중재위원회를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 비판 기사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언론 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반영된 기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형적인 논법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부당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집 한 채 딸랑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억울한 피해자 프레임. 그거잖아요. 전형적으로. 이 법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한다. 이런 논법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똑같이 지금 이 프레이밍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때도 그런 식으로 이게 스토리를 붙여서 기사의 논조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니까 일종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1가구 1주택자인데다가 혹은 뭐 아니면 1가구 2주택자긴 하지만 노후에 그 노후 자금을 위해서 이제 월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의 스토리에 공감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기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하는 분식집이라는 스토리의 중심 인물을 만들어서 그 인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서사를 거기에 덧붙이는 방식. 근데 이제 어떤 기사는 서사 중심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일단은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매일경제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아예 법 해석을 틀리게 함으로써 서사 자체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기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려는 시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호 사건이 뭐가 되느냐, 뭐 저기 뭐 양주 채석장이 아마 될 것 같다라고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이제 입을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1호 사건이 발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어떻게 처벌 결과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법조문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원칙을 잡고 그래서 사실은 법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적용의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법을 해석해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주체가 법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라고 하는 것들이 법 적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퇴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호 사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건 아직 개시도 안 된 건데 그렇죠. 아직 개시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개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태클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 1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법에 지금 구멍이 많다는 것은 다들 입을 모으고 있는데 구멍을 메우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을 어떤 식으로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어찌 본다면 주도권 싸움이 이제 벌써 들어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돼가지고 시행되기 전에 이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종부세도 그렇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여러 좀 마이너한 가정들을 덧붙이면서 이 법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사건이 터지면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은 거의 직관적으로 이 사안을 겨냥한 법이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터지자마자 그게 꼭 그 법적 해석이 들어가기 전부터도 아 저런 사고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걸 뉴스 소비자들은 바로 느끼는데, 혹은 현대산업개발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 법에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거를 거의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나오는 공포 유도성 기사들은 굉장히 실질과 멀어져 있는,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거리가 먼 가정법들에 기반해서 공포심을 유도하는 기사들을 만든다. 이게 좀 이번 사안에서 좀 보여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을 다룬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어떻게 이제 공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가. 뭐 공포가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이 언론이 애용이 되는 공포심을 어떤 자극을 하고, 그럼 공포심이 자극이 되면 일단 주의가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또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일종의 수익 사업도 하고 있죠. 단적인 예가 HDC 현대산업개발이 1월 19일 날 종합일간지랑 경제지 9곳 8곳에 광고를 뿌렸습니다. 그래갖고 뭐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일면에 실은 것도 있고, 광고 뿌렸어요? 예, 광고를 뿌렸고 임직원들이 사과를 올리는 글이었는데요. 1월 19일자 지면에 물론 이제 1면에 실은 종합지도 있고 3면에 실은 종합지도 있는데,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국 단위 경제지에서 1면에다가 이 현대산업개발의 광고를 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광고 이제 그 돈 들여서 광고 때리는 동안에 광주 그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한테 어떤 현장 지원을 어떻게 하고, 네네네. 입주 예정자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비판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포심을 자극을 해서 사안을 이런 식으로 틀지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장면인데 다만 이제 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소재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고요. 미디어 오늘의 조준혁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